우선 그 용어를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란 그 자체는 사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용어를 좀 순화한다 이래가지고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대신에 이제 법문에서는 이제 경영상 해고란 말을 쓰죠. 경영상 해고. 네. 가장 대규모로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정리해고는 이제 쌍용자동차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해고자도 엄청 났었는데 기업에 그 외부 투기 자본들 그렇죠. 공작도 들어가고 그걸 좀 이렇게 싸바싸바 해줬던 회계법인도 있었고 그걸 사실상 용인해줬던 정부도 있고 이렇게 공작이 있었다는 게 사실상 밝혀졌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거기 이제 사실 그 기업 하나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쌍용이 평택에 있었죠. 평택 지역 자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그렇죠. 거기가 네. 무슨 재난 지역. 그쵸, 그런 고용 재난처럼 네. 고용과 관련돼서 평택 지역 사회 자체가 휘청거려가지고 지금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실효비 전액 네. 구상 들어갔잖아요. 불법적인 파업으로 당신들이 다쳤으니 그 재정이 그 건강보험을 훼손시켰으니 그 실효비 다 다시 물어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이거는 진짜로 네. 진짜 그 커트돼도 어쩔 수 없는데 국가가 기업 편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로 기획인 거죠. 그러면 왜 경영상 실패 책임을 왜 노동자만 짓냐? 경영학에서 보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조조정이란 말은 사실은 기업 그 부가가치 생산 과정들을 좀 재설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구조조정이라는 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특히는. 그건 문제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만약에 휘청휘청 거린다. 우리나라 IMF 때 뭐 구제국 그 기업 살리기 위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줬잖아요.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업을 살리기 그래. 위해서. 그러면 그 기업이 개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국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조조정, 뭐 정리해고, 경영상해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보면 이제 뭐 다수 뭐 100명, 뭐 1000명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고만 보는데 사실 단 한 명도 뭐 경영상해고, 정리해고 당할 수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신 학생들은 같은 경우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이것도 경영상해고예요. 이거 100% 경영상이에요. 그러면 일상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회사 기업 안에 좀 이렇게 퍼졌을 때 좀 이렇게 대처해야 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요즘 해고가 될 분위기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했잖아. 회사에서 고용이 유연하다라는 건 결국 고용이 불안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단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고용이 경직돼 있다? 그럼 고용이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고용이 불안한 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와 함께 나누는 노동법의 속사정 이놈, 저놈, 그놈, 놈놈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만에 지금 보네요. 기억도 안 나네. 그죠, 그죠. 무슨 다 똑같아요. 여기 음식도 똑같네요. 네. 오늘도 노동법 읽어주는 새 노무사가 함께합니다. 이놈의 저 김성호, 저놈의 한윤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놈의 김재민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1월에서 4월에 실직자가 무려 208만 명. 그중 비자발적인 실직자,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104만 명이라 그래요. 실업급여 재정이 위태로울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지금 일터를 막 휩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방송 때 예고드린 것처럼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 무급휴직이나 뭐 휴가 그리고 이제 퇴사 압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떤가 두 분도 그런 상담 좀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맞죠. 처음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거의 그 해고에 관해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해고가 이제 거의 99%
그 나머지 1%도 사실은 혹시나 몰라서 한 거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요. 혹시 뭐 또 최근에 그 관련된 비슷한 사연? 저는 조금 독특하게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해고 상담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래저래 연계돼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사실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로 특히 일터에 어떤 일터는 정말 그 해고에 칼바람이 슉 졌고 또 어떤 일터는 요즘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언컨택트, 언택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은 서로 교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그 언택트한 공간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누군가는 해고당하는데 누군가는 과중한 노동이 이제 발생하면서 정말 노동자의 건강이나 이제 딱 사망까지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속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단순히 이제 감염병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과 노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해고, 정리해고 이제 아마도 예상되는 거죠. 이제 조만간이 아니죠. 이미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항공업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실제 비행기들이 못 뜨고 막 이러는데 항공사 안에도 이제 되게 많은 하청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항공사 이제 항공기 기내 청소를 하는 이제 그 A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 A 항공사의 하청업체인 K 하청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아주 사례가 나왔어요. 이제 지난주였죠. 이것도 지난주 13일 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인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기내 청소하고 수화물 분류 같은 것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인데 실제로 비행기가 안 뜨니까 뭐 경영난이 왔겠죠.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경영난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체 직원이 한 500명 됐나 봐요. 500명 중에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이제 요구하고 무급휴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20명이 500명 중에 120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무려 360명이 무급휴직을 세상에 그것도 무기한 무급휴직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그거였잖아요. 항공사의 어떤 경영난이 심해지니까 고용 유지 지원금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해고시키지 말고 원래 휴업급여를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휴업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겠다. 근데 항공사 여행사 이런 데는 좀 더 특별하니까 거의 90%까지도 지원하겠다고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걸 신청을 안 하다가 우리는 그 10%에 낼 돈도 없다, 아깝다, 모르겠죠. 아깝다는 건 제 표현인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을 안 하다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신청 안 하냐고 이제 반발하다가 결국 이제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거부하던 분들 중에 해고됐는데 그 중에 노동조합원 8분이 부당해고 구제 시정을 낸 거예요. 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이제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정리해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난주 13일 날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네요. 보니까 아마 좀 이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이제 휴업급여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소위 해고 회피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아직 결정문이 이제 도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2주 정도 걸리니까 이제 언론사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그런 노력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계기 삼아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정리해고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이 정리해고 이제 예전에 얘가 많이 나왔어요. 또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정리해고라는 게 뭔지 뭐 그 얘기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용어를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리해고라는 그 자체는 사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용어를 좀 순화한다 이래가지고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대신에 이제 법문에서는 이제 경영상해고란 말을 쓰죠. 경영상해고. 경영상해고란 말을 쓰고 왜냐면 정리해고란 말 자체도 사실 물건을 정리한다라는 그런 게 들리기 때문에 정리해고란 말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실무에서는 안 써요. 우리 이제 여서 혹시라도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낯설할까봐. 예. 언론에서는 여전히 정리해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어쨌든 그 정리해고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쓸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그 해고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노동자의 취직 사유에 의한 해고, 하나는 반대로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용자 회사 측의 취직 사유에 의한 해고가 있겠죠. 귀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뭐 문제, 누구의 문제로 시작하는 거냐? 누구 때문에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해고냐? 그래서 노동자에 의해서 그 일어나는 해고가 뭐 대표적으로 징계 해고, 뭐 그다음에 일반 해고 막 그러는데 실무상에서는 별로 크게 구별하지 않고, 근데 이제 회사 때문에 일어나는 해고, 회사의 책임 때문에 일어나는 해고가 바로 이제 경영상 해고가 되겠죠. 이게 정리 해고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어쨌든 경영상의 그 위험한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긴박한 경영상이 그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경영상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 해고하냐? 그건 아니다. 해고는 끝내 좀 피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해라. 라는 이제 최우수의 원칙. 이것 때문에 이제 해고 회피 누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경영상 해고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직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0일 전, 예전에는 60일이었는데 좀 줄었죠. 50일로.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요건을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건 정당한 해고로 보겠다. 그렇죠. 회사 측에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해고로 정당한 해고로. 참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 난 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특별히 잘못도 안 했는데 회사가 물론 이제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네요. 이 정리해고가 원래부터 있었나요,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법문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판례 논리로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 좀 사연이 있는 제도인데 설명해 주세요. 이게 96년 12월 26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가 오늘 놈놈놈의 취지입니다. 이게. 96년 12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새벽 5시에 국회에서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네, 26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호텔에서. 네. 그리고 25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연휴잖아요. 그때는 주 40시간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휴였는데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이제 노동법 날치기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9697 총파업 투쟁 통해 가지고서 이걸 원상 회복시키거든요. 없었던 걸로. 그 이후로 97년 3월인가 4월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이 돼요. 전면 개정되면서 법률 들어와요. 기존 법을 폐기시키고 네. 새로운 법률을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왔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IMF가 끼면서 법 논의 과정에 결국에는 폐기한 근로기준법과 새로 들어선 근로기준법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이 이제 생기게 되는 계기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어땠느냐?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 법에는 없지만 인정을 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 이제 이 판례들도 이제 IMF를 겪으면서 많이 좀 변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경영상 이유가 있느냐, 이 회사가 진짜 어렵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 그다음에 대상자는 공정하게 선정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하고 이제 성실하게 협의를 했느냐 이게 네 가지가 요건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유가 존재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도산 회피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지경이 되어야 된다. 도산을 할 정도가 돼야 이제 이유를 인정해 줬는데 그 판례들이 점점 이제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죠. IMF를 겪으면서는 이제 장래의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지금 멀쩡하지만 장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요즘 더 나가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경영 합리화
그러니까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영을 여기서 말하는 합리화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영상 해고가 할 수 있다. 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질 필요가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회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막 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긴박한 경영. 근데 좀 완화가 돼가지고 좀 보면 좀 그런 위험이 올 것 같아. 근데 이후에는 이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돼. 아니 점유해서 지금은 뭐 그냥 그런 아예 풀어줘 버린 거지.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겠어요, 그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법문에는 4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마지막 요건, 이제 예전엔 60일이었는데 50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기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준수를 안 하더라도 안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같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누가 판사들이?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문제냐면 법 조문에 그게 있어요. 명확하게 몇 항부터 몇 항까지는 이런 몇 항부터 몇 항을 준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본다. 요건이 규정이 있어요. 명문에. 그런데 그냥 판례가 무시하고 그냥 협의 안 해도 정당한 그 해고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냥 판사가. 그러게요. 이게 또 협의하고 합의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판사들은 협의를 뭘로 보죠? 그 예를 들자면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그냥 단순히 통지하는 형태도 협의로 본다라는 게 있죠. 근데 뭐 여기 잠깐 옆으로 좀 나간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전 정권인가 전 정권 시절에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법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성남시 쪽에서 그걸 통보를 한 건데 보건복지부가 그때 당시 법제처가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나 했는데 그 법에 나와 있는 협의는 사실상 합의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을 했던 적이 한번 기억이 나긴 하네요.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협의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합의 수준으로까지 하는데 똑같은 정부기관에서 여기서는 통보만 해도 그냥 협의한 걸로 봐야지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해석이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제처 해석이 좀 더 무리한 해석이었던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통지하고 뭐 이런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협의했다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물론 이 협의를 그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또 경영상해고의 그 요건에도 명문으로 협의라고 돼 있고, 근데 이 두 협의를 같이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서 다르게 봐야 한다 협의도. 네네네. 왜냐하면 경영상해고는 사실 규칙사회가 사칙이 있잖아요. 네네. 사칙에 있는 그거를 그렇지. 그 경영상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고라는 그 사회적 살인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이 노동법에서는 어쨌든 간에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 책임 회피 노력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해고 회피 노력을 하자고 합의를 우리 서로 그 양해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 있는 거예요. 기업이 지 책임인데 지 경영상 실패를 떠넘기려면 그 정도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협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의를 보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치? 잘못한 놈이 똥 싼 놈이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50일, 60일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협의가 뭐냐면 해고 회피 노력은 뭘 할 것이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협의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린 해고 회피를 요구할 거야. 그다음에 대상자는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통보해버리는 걸로 끝이 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한홍사님이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그렇게 잘 안 본다라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협의하면 그래도 나와서 이제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얘기 잘 안 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때로는 이거 아닙니다.
아 그러는데 법에서는 참 협의란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군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물론 용어는 같고 하지만 어떤 법 제도 취지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네. 좀 더 합리적인 판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어려운 게 그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게 참 말도 어렵고 도대체 뭘 어느 정도 해야 해고 회피 노력인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이게 좀 정하고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보는 법원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 이제 뭐 무급휴직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무급휴직 포함해서 휴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명예퇴직 형태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희망퇴직? 희망퇴직. 예. 네, 희망퇴직을 한다던가. 그래서 해고 전 단계에서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요즘 제일 트렌드는 해고 회피 노력 중에 가장 큰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희망퇴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또 바뀐 것 같아요. 무급휴직을 막 던지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네,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건 제 생각은 이제 일반 해고, 개인 그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있다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다리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한 일주일만 집에서 요양받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기업 쪽에서 보면은 넌 일주일 동안 못 나오니까 해고. 과연 이 해고가 정당하냐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지금 다 얘기했지만 이건 부당하다, 부당해고다라고 뭐 항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왜 일주일만 있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드냐? 바로 해고는 그다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들 법리에. 즉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사용해보고 안 될 경우에 해고를 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해고 회피 노력이 그게 바로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해보고 그래도 이게 기업이 좀 더 어려워지면 그때 해고해라 라는 취지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해고를 가기 위한 그 면피, 과정 뭐 이렇게 지금 기업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을 해도 되나? 어떤 수단이 있는지. 알아서 뭐 걸릴 건 걸러주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를 좀 들어보죠. 고용유지 지원금을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무급 휴업을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기업에게 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잖아요. 노동자한테 한 푼도 안 가요. 예?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건 기업한테 가는 직접 안 가죠. 네. 기업한테 가는 거라 기업한테.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서 좀 몇 달 버티다가 이게 해고하면 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업 한참 지금은 이제 잘 나가지만 옛날에 그 조선업이 그 중국하고 뭐 여기 이런 데다 다 뺏기는 바람에 한참 위태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조선업 다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업에 제 기억은 잘 나는데 어마어마 몇백억 이상이 그 국가 재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재정 중에 단 한 푼도 노동자한테 안 갔어요. 돈 다 어디 갔대요?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간 거예요. 그럼 기업들은 고용만 유지하고 있으면 자기 손실 없이 갖고 있다가 쭉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바로 쳐내요.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하나의 그 손실도 없이 뭐 그 노동자의 그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절차로 이제 요즘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고 회피 노력이. 실제로 해고 회피 노력에 뭐 이렇게 의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해고로 가기 위한 그냥 과정이다. 요즘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해고 회피 노력이 아니라 고용 유지 노력 이런 정도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해고 회피 노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쨌든 해고만 안 시키게 되면은 그게 오케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 어째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좀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그 아까 비슷한 건데 요즘 그 해고 회피 노력의 대표적인 게 희망퇴직이라면서요. 네네. 해고 회피 노력은 어쨌든 그 기업이 품어라는 취지인데 내보내지 말고 품어라는 취지인데 내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라도 사실 말이 자발적인 거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겉은 모양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만드는 요 자체가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이해된다는 게 해석된다는 게 진짜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조조정하거나 정리해고하는데 어떤 이게 면피, 그냥 이게 요식행위 이렇게밖에 사용이 안 될 수. 그거는 법도 법이지만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뭐 이렇게 판사나 뭐 노동부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 관점이 굉장히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겠다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네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명예퇴직 단계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숫자들이 채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컨대 어떤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리해고까지 가려고 한 대상 인원이 뭐 예컨대 50명이다 잡아놓고 이걸 정리해고까지 가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지켜야 될 절차들도 너무 많은 거죠. 어쨌든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해고피 노력이라고 뭐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그 인원들을 채워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업계들을 굳이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한 업계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약회사 업계 쪽에서는 그래서 구조조정 같은 부분은 거의 상시적으로 이제 일어나죠. 보통 뭐 2년, 3년에 한 번씩 이제 그쪽은 이제 표현들 뭐 ER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IS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구조조정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들을 보게 되면 아예 명퇴와 관련돼 있는 기준 금액을 단협에 그냥 아예 해놓는 노동조합들도 있어요. 네. 싸우지 말자 그냥. 네, 싸우지 말고 뭐 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정리해고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비용이 아까운 거죠. 명퇴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퇴직금 말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더 이제 얹어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 돈도 아까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여러 가지 해고 회피 노력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청업체, 항공사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 하고 버티다가 정리해고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퇴의 시대는 가고 정리해고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직접 칼을 들었다. 이거 요즘은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19라는 그 분위기 자체가 기업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용인해주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서 그게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 정리해고하면 우리가 참 안 떠올릴 수 없는 사건도 한번 있었죠. 그렇죠. 정리해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 가장 대규모로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정리해고는 이제 쌍용자동차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총체적인 이제 부실도 많았었고 그 회계부정도 있었던. 네. 그 저기 무슨 회계법인하고 이제 짜가지고서 사실상 이 건전한 기업을 사실 뭐 이게 휘청휘청한 기업식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회계 조작도 밝혀졌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정말 회사가 그렇게 악의적으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만 그 쌍용자동차 사례가 아마 반면교사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쌍용자동차지 딱 그 점거 농성하는 데 네. 네네네.
구경 갔었어요. 구경을 간 거예요? 네, 구경 갔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구경 아닌 것 같은데? 마스크 쓴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구경 갔어요, 구경. 네. 구경 갔고 이제 구경 갔는데, 그러니까 뭐 헬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그 귀찮은 사람들 막 거기 그 뭐죠, 그 물감 같은 건데, 형광체로에. 예, 수체력 팍 쏟아지면 비닐봉투에서 딱 뿌리 계속 던지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헬기에서 묻은 놈 이제 잡아가겠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그 구경하던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그때 공포 엄청난 공포를 느꼈는데 헬기가 구경이 막 아니니까 공포를 아, 느끼지. 아니. 구경. 그때 물감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겠지. 구경 못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분들을 헬기가 몇 대 다니면서 막 했었잖아요. 그때 다 그 체포에 가는 과정도 보면 살벌하잖아요. 테이저건 쏘면서 막 어. 뉴스에 나왔었어요. 맞아. 아, 이 특수작전 특수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가 없지. 그렇죠. 너무 속상했던 거는 그때가 아마 이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늦 봄에 시작해서 이제 한여름까지 이제 거쳤던 것 같은데 와 날씨는 더운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차라리 비라도 좀 와가지고서 뭐 좀 빗물에 씻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냄새. 아 근데 진짜 하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해고자도 엄청 났었는데 그 사실은 여러 가지 공작이 들어갔잖아요. 그 기업에 그 외부 투기 자본들 그렇죠. 공작도 들어가고 그걸 좀 이렇게 싸바싸바 해줬던 회계법인도 있었고 그걸 사실상 용인해줬던 정부도 있고 이렇게 공작이 있었다는 건 사실상 최근에 좀 사실상 밝혀졌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거기 이제 사실 그 기업 하나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쌍용이 평택에 있었죠. 그렇죠. 평택 지역 자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그렇죠. 거기가 네. 아마 그 이름이 뭐죠? 긴급 고용 지원 지역인가? 긴급 무슨 재난 지역. 그쵸, 그런 비슷한 재난처럼 네. 고용과 관련돼서 평택 지역 사회 자체가 휘청거려가지고 지금도 평택항 쪽에 한번 이렇게 차 타고 지나면은 지금도 그때의 흔적일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그 뭐죠 문 닫혀 있는 가게들 네. 아직도 좀 질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고가 그냥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참 이 결과가 혹시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게? 사실은 참 너무 긴 싸움이었죠 그분들 싸움이.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제 기억으로 30분이 이제 어쨌든 가족분들 포함해가지고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복귀시키겠다 뭐 그랬는데 그 약속이 미뤄지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작년인가요? 19년에 복직을 하셨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상균 위원장님도 복직하신다라고 얘기 복직하신대요? 아니 복직하셨다라고 그 뉴스 기사를 얼핏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복직은 마무리가 된 거네요 어쨌거나. 네. 근데 너무 상처가 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직을 시켰다는 게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정리해고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싸웠던 사람들 다시 복직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것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시 복직을 시켜요. 그럼 결과적으로 애초에 정리해고할 이유는 도대체 뭐였냐를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쌍용자동차 사건이 이렇게 좀 오래전이기도 해서 요즘 분들이 이제 기억에 잘 안 남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젊은 분들 표현할까요? 그분들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많은 이야기도 나올 텐데 물론 한쪽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노동자들이 뭐 공장을 점검하고 뭐 시설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또 한쪽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작의 냄새가 나는 이런 이제 투기자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이제 있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게 여전히 이런 침투 이런 공작들이 여전히 여기저기 그런 흔적들이나 냄새들이 좀 나는 게 있긴 있어요, 그죠? 쌍용자동차 그래가지고서 솔직히 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회계 조작을 했던 회계법인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처벌받았다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점거농성했던 노동자들 다 구속되고 실형 살고 했지만 이런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억나세요? 그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국가의료보험 체계인데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치료비 전액 구상 들어갔잖아요. 불법적인 파업으로 당신들이 다쳤으니 그 재정이 그 건강보험을 훼손시켰으니 그 치료비 다 다시 물어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이거는 없는 진짜로 네. 진짜 그 커트돼도 어쩔 수 없는데 국가가 기업 편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진짜로 기획인 거예요. 네. 기획. 이거는 네. 끝까지 뭐지 그 뒤끝 장렬인 거지. 뒤끝 장렬 기획 이거는. 그 손배소 금액도 아마 쌍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원래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그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국가의 기본적 의무죠. 그러기 위해서 공권력이 존재하는 건데 국가가 아예 작정하고서 기업하고 짜가지고서 그 사람들 죽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공보기로. 네? 건강보험에 대해서 아니 불법 파업하면 건강보험 치료를 못 받는다? 그 법에 있나요? 아니 도둑질하다가 어디 담장에서 떨어져서 다쳐도 건강보험 다 치료해 주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참 뒤끝 장렬 기획 공작 이 모든 단어가 아유 저는 예. 아니 그 인간 왜 깜빵가 있다가 나오지?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뭐냐면 단순히 뭐 기획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 왜 경영상 실패 책임을 왜 노동자만 짓냐?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경영상 해고 나는 해고 회피 노력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해고 회피 노력에 그러면 이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도 좀 의무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영상 실패 책임은 왜 노동자의 해고로만 이걸 지네가 다 그냥 퉁치고 가려고 그러냐. 요즘 경영학에서 보면 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조조정이란 말은 사실은 기업 그 부가가치 생산 과정들을 좀 재설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구조조정이라는 게 노동자를 해고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특히는.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기업 이 사업 이게 그 경영자들은 왜 그에 합당한 책임은 아니냐? 맞아요. 앞으로 여기도 그 책임을 넣어야 돼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대기업 아까 조선업들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들이 만약에 휘청휘청 거린다. 우리나라 IMF 때 뭐 구제국 그 기업 살리기 위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줬잖아요.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기업이 개인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 기업의 위기를 극복을 해줬으면 이건 이 기업 자체는 이제 더 이상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일종의 사회적인 공적인 재원이 투자가 됐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나눠야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의 공공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말 편하게 공공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항상 왜 회피를 하냐는 거죠. 맞아. 그 따져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기업도 시민의 세금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닌 거예요. 공적 재산이 이미 됐고 그러면은 시민사회나 정부의 어떤 통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쏟아부어줄 건 다 쏟아부어주고 좀 이렇게 너희 기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볼까 하면은 이건 사유재산이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앞뒤안맞는 모순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어려울 때는 정부 보고 돈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뭐 지원 안 해주면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예, 근데 그 구조조정이나 이제 정리해고가 보통 이제 큰 규모 막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혹시 최근에 뭐 작은 규모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좀 있으셨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조조정 뭐 경례고 경영상해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보면 이제 뭐 다수 뭐 100명 뭐 1000명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고만 보는데 사실 단 한 명도 경영상해고 정례고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알바.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이것도 경영상해고예요. 이거 100% 경영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해고에 뭐 긴박한 경영의 필요가 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인지 만약에 그걸 대리한다면 이거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건들은 뭐 수만 건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일상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원고에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상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이 부분이 이제 닥칠 것 같은 어떤 그 조기 경보기 아니면은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회사 기업 안에 좀 이렇게 퍼졌을 때 좀 이렇게 대처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저 해고가 될 분위기 있다 그러면 일단 앞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이거 했잖아. 회사에서 오는 전화 녹취해라. 녹취하고 일지 작성해라. 그러니까 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7월 15일 날 뭐 대표이사가 불렀다. 그리고 일지 작성해요. 그럼 뭐라고 했는지 녹음 파일을 딱 거기다 그래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면 이후에 법적 분쟁을 할 때 유리하게 이제 그 증거자료 쓸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단 하나둘씩 모아둬라. 네. 뭘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노조 만드세요. 분위기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그건 안에 계신 분들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극복해서 싸우기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개인하고 조직하고 싸운다고 하면 개인이 이기면 그 개인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꼭 만드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망할 회사인데 뭐 노동조합 만들어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차피 망할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뭐 떨려도 날 걸 하더라도 떨려져 나갈 조건을 유지하게 할 수 있어요. 돈적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명예퇴직한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이런 거는 사실은 왜 해고와 다른 이름 불리냐? 그나마 조건이 몇 달치 혹은 뭐 1년치 연봉 뭐 이런 걸 좀 더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노동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가. 빈손 나가야 돼, 빈손으로. 그리고 안 망해요 회사. 안 망해요. 아니 저기 명퇴 뭐 정리해고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유는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고 나잖아요. 안 망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망할 회사에 노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망할 회사에서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게 노동조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중간쯤에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 이렇게 막 표현 몇 번 하셨잖아요. 그 쌍용자동차 때도 이런 얘기 했죠.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막 한숨 불고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고가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은 뭐 이게 오피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에 모 대학교 그 비정규직 조교들 사건을 대리하면서 처음 제가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한홍사님께서는 이걸 사회적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원래는 사회적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계가 끊기게 되죠. 우리가 뭐 우리 아버지가 뭐 강남에 건물을 한 10채 정도 갖고 계시면은 일을 안 하고서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또 지난주에 산 로또가 당첨이 되면 어쨌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다못해 생수라도 사 먹고 밥이라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저는 그냥 해고는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기업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갖고 오는 사람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것도 있고 좀 자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고되는 순간 난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해고되면. 그리고 기업에 대한 배신감도 느낄 수 있죠. 필요할 때는 와서 뭐 우리 가족이야 뭐 막 이러고 막 야 우리 저 뭐 형이랑 올라와 막 이러고 막 회식 갈 때 막 그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 없으면 뭐다 어렵다 그러면 나몰라라 하고 다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배신감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단절하게 만들어요. 괜히 지속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뭐가 있냐 이거죠. 기업이 살아야 뭐 소위 근로자, 노동자도 살지 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먼저 살기에 많은 지원들도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내려왔던 경험이 우리나라 위기 상황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쨌든 사회적 대화, 사회적 타협을 하자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좀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대화에 자기의 소위 성의를 보인 적도 단 한 번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사회 임금, 사회적 임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장 임금, 사회 임금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시장 임금은 내가 진짜 일터에서 내가 벌어서 버는 돈. 그리고 사회 임금은 그거 말고 국가나 사회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존엄을 위해서 여기 현물도 주고 서비스 주는 제반의 제도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회보장 제도들 이런 걸 이제 사회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임금이 10몇 % 정도, 유럽 OECD 평균이 한 30-40% 정도, 유럽의 좀 뭐 복지국가들은 50%가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100만 원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80만 원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돼. 20만 원 어떻게 지원을 받더라도. 근데 내가 직장을 잃어서 80만 원을 못 버는 순간 난 2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 유럽은 내가 직장을 잃어도 또 완충 장치가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좀 보고 하면 또 우리나라 이제 고용 유연성이 되게 뭐 낮다 경직됐다 하는데 이미 OECD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거의 세계적 수준이다. 오히려 안정성이 너무 훼손돼서 문제다 이런 말도 이제 OECD에서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유연성이 너무 세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죠. 이 유연성이란 거는 비정규직 뭐 이게 너무 많다. 고용이 너무 불안하다. 이게 저는 단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IMF 때 이제 들어왔던 내용들, 이제 고용 시장의 유연화 이런 표현을 많이 형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좋은 의미의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연성에 대해서 반대말로 하는 게 고용 시장이 경직돼 있다를 얘기를 하니까 유연과 경직을 비교하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유연이 더 좋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용이 유연하다라는 건 결국 고용이 불안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단어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 고용이 경직돼 있다? 그럼 고용이 안정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용이 불안한 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요. 이 사인 한번 받게. 그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고용 시장이 경직화돼 있다라고 하면은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이 경총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무슨 일만 터지게 되면 기승전 해고야. 뭐 어떻게 되는지 간에. 옛날에 뭐 임금 피크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나올 때도 막 임금 피크제 때문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해고를 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승전 해고야. 근데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해고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그러면 정말 떼돈 벌고 나왔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에서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김성호 노무사님 말씀하실 때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지 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업만 사는 겁니다. 기업만 삽니다. 기업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하는 기업 없다니까요. 정리해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정리해고 하고 난 다음에 망한 사람 없습니다. 망한 기업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기업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렇죠. 같이 죽지 뭐. 죽을 거면 같이 물귀신처럼 들어가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해야지. 왜 나는 죽는데 너는 살아? 그래야 나를 살려줘. 그렇죠. 예. 예? 같이 죽자 그래야지. 맞아. 예, 편집될 것 같은데. 뭐 마무리 얘기 한 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너부터 책임져라.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저는 같이 살자 하겠습니다. 같이 살자. 나만 죽을 순 없다. 억울해서. 예, 저희가 오늘 정리해고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아직 다음 주제를 우리가 정하지는 못했죠. 네, 다음
다음 주에는 좀 이따가 뭐 얘기하면서 하도 되고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궁금한 주제 있다. 이거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그런 속사정 얘기 좀 듣고 싶다 하면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정하는데 많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방송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